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대대로 문장과 재주가 뛰어나 높은 벼슬과 요직을 도맡아 해서 명성이 자자한 어느 가문에서 태어난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안국으로 아버지 김숙도 이조 판서 자리에 있었지요. 김숙은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안을 대대로 영화롭게 이어나가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지요. 안국은 그런 아버지 밑에 장남으로 태어나 자라왔으니 온 집안의 기대를 받고 자랐습니다. 거기에 자라면서 외모도 출중하고 성품도 온순하니 그 기대란 정말 대단하였지요. 이 아이는 참으로 우리 가문을 이어갈 제목이로구나. 분명 집안의 큰 기둥이 될 것이야. 그런데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큰 법 아니겠습니까? 안국이 말을 배우면서 그를 가르쳤는데 김숙의 기대는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김숙이 안국에게 천자문을 주며 하늘 천따지부터 그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는데 이건 소한테 경을 잃히는 게 낫지 도무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김숙은 그래도 애써 실망하려 하지 않았죠. 그래 내가 너무 어린 아이에게 그를 가르친 것이야. 천재는 아니니 조금 더 크면 가르쳐보자라는 마음으로 몇 년을 기다렸지요. 그러나 그도 허사였습니다. 김숙이 안국에게 다시 그를 가르쳐 보았으나 몇 년 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김숙은 실망스러웠지요. 그래도 매일 그를 읽히면 우선 천자문이라도 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날부터 더욱 공부를 시켰으나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었습니다. 이놈아, 도대체 몇 번을 더 얘기해야 알아먹을 수 있더냐? 아이고, 살다 너같이 바보천치 같은 놈은 내 처음이다.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안국의 나이가 언 15살이 되었지요. 김숙은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습니다. 아이고, 나이 15이 되어서도 저 지경이니 세상에 어디 저런 물건이 또 있을까? 대대로 여러 재상을 배출한 가문의 명성이 저놈 때문에 땅에 떨어지게 생겼으니 이를 어찌 알고? 저놈의 얼굴만 보면 분통이 터지고 머리가 아프니 저 녀석을 집에 두었다간 아무래도 나까지 제명에 못 죽겠으니 조상을 욕되게 하는 아들을 두느니 차라리 없는 자식이었으면. 김숙은 드디어 아들을 없애버릴 궁리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나 아무리 바보 같은 자식이라도 차마 그럴 수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쫓아버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더욱이 집안에는 둘째 아들 안세가 있었습니다. 생긴 것은 형만 못해도 총기는 있으니 김숙은 차라리 둘째 아들에게 기대를 걸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때마침 김숙의 사촌동생 김청이 안동의 관리가 되어 떠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김숙은 그 소식에 옳거니 싶어 김청을 불러들였죠. 그렇지 않아도 형님을 뵙고 내려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부탁이 있어 좀 보자고 했네. 안국이 말일세 그 녀석을 좀 자네가 데려가 주게. 데려가서 그곳에 거처를 마련해 주고 다시는 올라오지도 못하게 해주게.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숙은 그간의 일들을 하소연하듯 김청에게 말했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두세 번씩 끓어오르는데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오래전부터 그 놈을 쫓아내 버리기로 작정하고 있었네. 하지만 예로부터 아무리 잘 나가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공부 못하는 자식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자식을 내쫓다니요. 안국이 비록 공부가 모자란다고는 하나 사람됨이 비범하니 조상 모시고 집안을 이어나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텐데요.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네가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네. 김숙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김청은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김숙이 아들 안국을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 너도 나를 아비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양에 나타나지도 말거라. 만약 다시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너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안국은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당숙 김청을 따라 나섰습니다. 안국을 데리고 안동으로 내려간 김청은 안국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틈나는 대로 찾아가 그를 가르쳐 보았지요. 저리 겉모습이 멀쩡하기만 한데
글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했던 마음은 역시나였습니다. 석 달 동안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 안국에게 글을 가르쳐 보았지만 하늘천 따지 단두 글자도 깨치지 못하는 것이 이건 바보가 틀림없었죠. 과연 그렇구나. 판서 형님이 쫓아낼 만도하다. 결국 김청도 다른 방법이 없겠다 싶어 안국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안동 읍내에 사는 이유신이라는 사람에게 결혼할 나이가 된 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유신이란 사람은 벼슬은 낮았지만 안동 일대에서는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김청은 안국을 그 집에 장가 보낸다면 자신도 안국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잘됐다 싶어 이유신을 불러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대체 어느 댁 자제이온데 저희 집에 장가를 드리려 하십니까? 바로 한양에서 판서를 지내시는 우리 집안 형님의 큰아들이라오. 이유신은 그 말을 듣고 자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대로 명문가라 전국의 양반들이 우러러보는 집안에서 이런 시골 양반에게 장가를 보내려 하다니 혹시 양아들이 아닌가 하고 이유신은 의심하였죠. 그러나 김청은 분명 안국이 이조판서 김숙의 큰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불편한가? 눈이 안 보이거나 말을 못하거나 이유신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것이었습니다. 김청은 이유신이 그런 의심을 하는 줄 알고 안국을 불러다 이유신 앞에 앉혔습니다. 안국은 큰 키에 그림같이 잘생긴 얼굴이었죠. 참으로 한양 명문가의 자제다운 미소년이었습니다. 이유신은 마음속으로 탐복하면서도 한편으로 의심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김 판서댁은 한양의 명문가로 유명한데 어찌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고 굳이 안동 시골 땅에서 며느리를 찾으시다니 무슨 까닭인지 궁금하옵니다. 이유신이 안국을 보고도 계속 의심하니 김청은 끝까지 숨기다가는 일이 잘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안국이 안동까지 내려온 사정을 일일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이유신은 이해가 되었지요. 안동 시골 양반의 딸이 판서의 아들에게 시집가면 대만족이지 공부까지 잘할 필요야 있겠나. 쫓겨났다지만 내가 부자이니 거두어 살면 되지 않겠는가. 이유신은 이렇게 생각하고는 드디어 혼인을 허락하였습니다. 김청으로서도 만족한 일 아니겠습니까? 시골 양반이라 하나 부유하고 예법도 잘하는 집안이니 혹시나 나중에 자신이 책임질 일도 없어 보였죠. 서둘러 날짜를 잡아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김청은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양에 간 김청은 김숙을 찾아가 안국의 소식을 전해주었지요. 김숙은 아들이 장가까지 들었다니 그곳에 살면서 영영 찾아오지 않으리라 여기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안국은 장가를 들어서도 바깥에는 나가지 않고 늘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안국의 신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허구한 날 방구석에만 계시니 답답하지 않으셔요?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할 텐데. 글이라곤 전혀 읽지 않으시고 바깥 출입도 안 하시니 웬일이십니까? 안국은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려서 내가 말을 배우자마자 아버지는 나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소. 그런데 14살이 되도록 하늘 천다지 두 글자도 깨치지 못하였소. 아버지는 나를 집안 망칠 놈이라 여기시고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대신 이곳으로 쫓아내신 것이요. 나는 실로 크게 죄지은 놈이요. 그러나 글자를 깨치기는커녕 글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깨질 듯하니 어찌하겠소? 그러니 제발 이제부터 내 귓가에서 글 공부하라는 말은 말아주오. 안국의 말에 신부는 한숨을 쉬고 물러섰습니다. 장인인 이유신도 그런 사정을 잘 알기에 애당초 그를 가르쳐 볼 생각을 하지 않았고 얼굴을 마주하는 일 또한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그런 신랑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제 아버지와 오빠들이 모두 글을 잘하시니 사랑방에 나가서 글을 좀 배워보셔요. 그러자 안국이 화를 불끈 내었죠. 글이라면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소.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말 꺼내지 마시오. 안국은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신부는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신랑이 마음의 상처만 깊어지는 것 같아 다음부터는 글을 배워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본디 공부를 잘하는 여자였지요. 어떤 책이든 모르는 것이 없을 뿐더러 성격이 착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았지만
여자가 공부 잘하는 것을 드러내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안국의 신부는 안국이 저리 멀쩡한데 분명 무슨 재주가 있지 않을까 싶어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실 수 있어요? 말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오? 저와 함께 옛날 이야기라도 할까요? 그럽시다. 나도 이야기라면 어려서부터 좋아했다오. 안국의 신부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서 안국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국이 귀 기울여 듣고는 매우 재미있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논어 구절을 모두 말로 풀어서 이야기한 다음에 안국에게 물었죠. 이런 이야기도 따라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안국은 이야기라면 자신 있었습니다. 쭉 외워서 말하니 하나도 틀림이 없었죠. 안국의 신부는 속으로 무척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 번 듣고 저리 다 외울 수 있는지 신기하기만 하였죠. 분명 뛰어난 머리가 있는데 방법이 잘못되어 그를 배우지 못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안국의 신부는 날마다 안국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외우게 하였지요.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였지만 나중에는 어려운 책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듯이 말해주었더니 그 또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안국이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외운 이야기들이 모두 무엇이오? 그게 다름이 아니고 모두 공부랍니다. 안국이 깜짝 놀라서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 공부란 말이오. 공부가 그토록 재미있는 것인데 나는 왜 공부라면 머리가 아픈 것이오? 공부란 본디 재미있는 거예요.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픈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도 이제부터 다시 공부를 해보겠소. 그리하여 그날부터 안국의 신부는 책을 펴놓고 이전에 한 이야기가 책에서 어느 대목인지 짚어가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국이 그 대목을 읽도록 하였죠. 안국은 하루아침에 공부에 재미를 붙여 밤이든 낮이든 날마다 책을 읽어댔습니다. 이때다 싶은 안국의 신부는 안국에게 붓과 종이를 주며 글을 쓰는 방법까지 가르쳤지요. 그렇게 안국이 정신을 차려서 글을 읽고 쓰는 것에 심취하다 보니 어느덧 안국은 사서삼경을 다 떼었습니다. 안국의 신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바깥에도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게 해야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조용히 안국에게 말하였지요. 공자님 말씀에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10년 가까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사랑방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보면 어떻겠어요? 그 말에 안국도 조금씩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사랑방에 나가 장인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인은 사위가 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안국이 먼저 이리 나와 인사하니 놀랍고 반갑기만 하였습니다. 안국의 처남들도 어리둥절해서 말하였지요. 오늘 밤 웬일이지? 김서방이 사랑방에 다 나오고. 이곳에서 처남들이 글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나도 한번 끼어 볼까 싶어 나왔습니다. 장인과 처남들이 모두 웃었죠. 생전 처음 듣는 말이군. 어쨌든 김서방과 함께하니 반갑고 좋네. 시험 삼아 한번 해보세. 장인은 글 지을 제목을 내놓았지요. 그러자 안국이 붓을 들어 한 편의 문장을 지어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글이었습니다. 사랑에 모인 모두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문장 솜씨로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장인이 놀라 모르니 안국은 그동안 부인에게 그를 배운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그날 이후로 안국의 장인은 안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비로소 안국이 비범한 인물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로부터 안국의 공부는 나날이 발전해서 안동 주변에서는 감히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즈음 서울에서 왕자가 탄생하자 나라에서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별시를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안국의 장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안국에게 이 일을 알려주며 말하였습니다. 아예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였으니 시골에만 묻혀있지 말고 나가서 뜻을 펴보는 것이 어떠하겠나. 자네 아버님이 이곳으로 자네를 내쫓으신 것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이제 한양에 가서 떳떳이 뵐 수도 있겠고. 안국은 한숨을 쉬며 대답하였습니다. 저 또한 답답하게 여기 오래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한양에 오면 죽이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또한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유유히 과거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자네의 뜻은 충분히 알겠네. 그러나 어려우면 돌아가는 길도 있기 마련 아니겠나. 먼저 과거에 합격하고 나면 떳떳이 자네 아버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나면 자네 아버님도 자네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을 것 아닌가? 안국은 장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곧바로 길 떠날 차비를 하여 천리 먼 길을 아무 일행도 없이 말 한 마리에 의지하여 터덜터덜 올라갔죠. 그런데 막상 안양에 도착하니 안국은 아버지가 무서워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여과게 묵자니 낯이 서러 갈팡질팡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자기를 키워준 유모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말을 몰아 옛날 유모의 집을 찾은 안국은 문 밖에서 유모를 불렀습니다. 유모는 안국을 보더니 문 밖으로 뛰쳐나와 반갑게 맞아들였죠. 아이고, 저는 도련님이 벌써 돌아가신 줄 알았다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리라고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만약 대감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큰일 납니다. 저희 집에서 당분간 몸을 숨기고 계십시오. 그리고 밤이 되자 유모는 몰래 안국의 어머니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도련님이 셋네 집에 와 계십니다. 안국의 어머니는 안국을 떠나보낸 후로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 짓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안국이 왔다는 말을 듣자 버선발로 달려가 보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 김숙이 알까 두려워 유모에게 소곤거렸습니다. 대감께서 주무실 때 아무도 모르게 데려오게. 그날 밤 드디어 안국은 10년 만에 어머니와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안국의 어머니는 안국을 보자 울먹이며 안국에게 말하였죠. 너와 내가 헤어진 지 10여 년 동안에 이승과 저승처럼 소식이 딱 끊기고 말았구나. 문 밖에 나가 멀리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면 언제나 내 간장이 끊어졌단다. 이제 내 얼굴을 대하니 기쁘기 한이 없으나 한편으로 걱정스럽기도 하구나. 안국도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니 주름진 얼굴에다 흰머리까지 있어서 옛 모습을 찾을 길이 없었죠. 안국은 마음이 울컥하여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불초 어린 자식이 아버지에게 잘못하여 먼 시골로 쫓겨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니 이 어찌 자식된 도리이겠습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눈물 섞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밖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안국의 동생 안세가 오는 것을 알았죠. 어머니는 안세에게 그 형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 듯하여 방 한 구석에 이불을 덮어 안국을 숨겨두었습니다. 이윽고 안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기 이불을 덮어 쓰고 누운 게 누구야? 어머니는 끝내 숨기기 어려운 줄 알고 안세에게 나지막한 소리로 말하였죠. 내 안동 형이 왔단다. 안세는 재미있다는 듯 박수를 치고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아까 아버지께서 꿈에 안동형을 보고 머리가 몹시 아프다고 하시기에 어머니께 말씀드리러 오던 참인데 정말 안동형이 여기 와 있었네. 안세야, 아버지께서 만약 이 일을 아시면 큰일 난다. 사랑방에 나가서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아라.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국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동생이 방을 나간 다음 안국은 아픔과 두려운 마음을 안고 유모의 집으로 돌아갔죠. 이튿날은 과거를 보는 날이었습니다. 과거장에 이르니 동생 안세도 와 있었습니다. 안세는 형이 글도 못하면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혹 누가 알아볼까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험 문제가 내어 걸렸습니다. 서로 다투어 붓을 들고 나가 문제를 베껴오는데 안국은 그냥 빈속으로 나가 잠깐 보고 모두 외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생각하더니 먹을 갈아서 붓대를 놀리기 시작하였죠. 안국은 자기가 쓴 것을 한번 읽어보고 맨 먼저 냈습니다.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본 안세는 속으로 놀랐죠. 설마 저리 빨리 글을 짓고 나가다니 분명 형이 그럴 리 없다고 대강 글을 짓고 나갔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관이 심사를 끝내고 보니 안국이 장원이었습니다. 마침 시관은 안국의 아버지 김숙과 친구 사이였기에 안국의 장원을 축하하려고 김숙의 집으로 달려갔죠. 시관이 김숙의 집으로 들어서 큰 소리로 장원급제자를 찾았죠. 김숙은 그 소리에 둘째 아들 안세를 부르는 줄 알고
방문을 열고 뛰쳐나갔는데 뜻밖에도 장호는 10여 년 전에 안동으로 쫓아낸 큰아들 안국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김숙은 시관에게 놀리지 말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동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할 놈이 한양에 올라왔다고? 급제라니 당치도 않다. 이놈이 분명 남의 글을 베꼈을 게야. 김숙은 당장 안국을 잡아오라 호통을 쳤습니다. 안국은 유모의 집에서 쉬고 있다가 아버지의 느닷없는 부름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안국은 두려운 마음으로 마당에 납작이 엎드렸죠. 아버지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안국을 보자마자 하인들에게 매를 가져오라 호통쳤지요. 내 다시는 한양에 얼굴을 내밀지 말라 했거늘 이리 뻔뻔하게 나타났더냐. 내 오늘 내 놈을 때려 죽일 것이다. 이를 본 시관이 김숙을 말렸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짓인가? 위치지 않고서야 이 무슨 행동이란 말인가? 김숙은 그간의 일들을 시관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였습니다. 제 실력인지 남의 글을 베꼈는지는 시험해 보면 알 것 아닌가? 김숙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지요. 당치 않은 소리 하시지 말게. 나이 15이 되도록 하늘천 따지 두 글자도 모르던 놈일세. 어느 겨를에 공부를 해서 장원 급제한단 말인가? 김숙은 하인들에게 어서 빨리 매를 치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하인들을 막아섰지요. 내가 내 자식을 죽이려는데 자네가 왜 나서는 게야? 나는 저놈을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단 말일세. 아이고 골치야. 김숙은 방에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안국은 그저 숨을 죽이고 꿇어 엎드려 있었지요. 시관이 안국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게 이번 과거의 문제를 기억하는가? 안국은 겨우 고개를 들고 한자도 틀림없이 문제를 외웠습니다. 김숙은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요. 하늘천 따지도 모르던 안국이 그 긴 문제를 쭉 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몹시 이상스러웠지요. 시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 자네가 지은 글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안국은 또 자기가 지은 글을 줄줄 외웠습니다. 김숙은 가만히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죠. 그런데 하늘천 따지도 모르던 안국이 참으로 명문장을 쭉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방에 누워있던 김숙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이런 문장가가 되어 돌아오다니. 김숙은 체면 차릴 틈도 없이 안국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불호령을 내리던 아버지가 아니었죠. 10여 년 전 아들을 안동으로 내쫓던 그 아버지는 더욱 아니었습니다. 10여 년 다양의 등잔불 밑에서 집을 그리는 마음인들 오죽하였겠느냐. 골머리 앓던 내 증세가 내 글 읽는 소리에 가시고 말았구나. 고맙다 아들아. 대체 내가 가르치지 못한 것을 누가 해냈다는 말이냐. 안국은 그간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숙은 손뼉을 치고 기뻐하며 말하였죠. 하인들은 얼른 가마를 준비하라. 어서 가서 안동 며느리를 맞아 오너라. 바보 취급받던 그 아들은 그렇게 훌륭한 아내를 만나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국은 박학하고 문장에 능학 학자로서 훗날 예조판서, 대제학 등을 지냈다 합니다. 누구나 다 다른 재주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 어쩌면 누구를 가르치기에 앞서 재주와 재능을 알아보는 게 먼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